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 남자가 여러 사람을 숨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으로 지목당할 때마다 교묘하게 의심을 피해갔습니다. 바로 뉴욕의 재앙으로 불리는 로버트 더스트입니다. 오늘은 뉴욕의 재앙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2001년 9월 30일로 되돌아가 봅시다. 미국 텍사스주 남동쪽에는 갤버스턴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9월 30일 저녁 한 부자가 바다 낚시를 하던 중 여러 개의 검정 쓰레기 봉투를 주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중 일부는 바다에 떠 있었고 일부는 해변가로 떠내려갔습니다. 부자는 호기심에 봉투 하나를 뜯어봤는데 사람 손이 들어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들은 바로 봉투를 버리고 거리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텍사스 경찰은 바로 현장에서 쓰레기 봉투를 회수하기 시작하여 총 20개로 나뉜 인체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인체 조직은 남성이었으며 머리를 제외한 모든 부위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쓰레기 봉투 중 하나에서 신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었지만 위에 있는 주소는 다행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K거리 2213호. 그곳은 현장에서 가까이 있는 갤버튼의 임대주택이었습니다. 1호실은 71세의 블랙이라는 할아버지가 임대했고 2호실은 세나라는 벙어리 할머니가 임대하였습니다. 경찰은 지문을 통해 바닷가에서 발견된 사람이 1호실을 임대한 블랙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2호실 벙어리 할머니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경찰은 루미놀 시험을 통해 2호실의 문에서 빨간색 흔적을 발견하여 수색영장을 발부해 증거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가구들은 매우 단조로웠고 노부인이 사는 방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시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시트를 옮기자 바닥 매트에 긁힌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매트를 한 겹 더 거치니 예상대로 붉은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법의와 검사 결과 빨간색 흔적은 1호실 세입자 블랙의 것이었습니다. 분명 블랙을 토막낸 장소는 2호실이었습니다. 경찰은 뒷마당의 쓰레기통에서 안과 진료소에서 발급한 안경 수령증을 발견했는데 영수증 서명란에 로버트 더스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스트는 약속 당일에 안경을 찾으러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더스트의 차량 트렁크에서 사격도구를 발견하여 다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벙어리 할머니는 더스트의 분장이었고 할머니의 이름은 더스트의 고등학교 동창의 이름이었습니다. 경찰은 더스트를 체포하였고 1급 폭행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며 보석금은 미화로 30만 달러, 하나로 약 3억 9천만 원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의 말을 들은 더스트는 지금은 돈이 없는데 전화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습니다. 더스트는 그의 아내 데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놀랍게도 보석금은 다음날에 입금되었습니다. 곧 더스트가 사람을 해쳤다는 소식은 뉴욕신문에 도배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더스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새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삭발한 더스트는 슈퍼마켓에서 샌드위치를 훔치다가 경비원에게 들키게 되어 경찰은 슈퍼마켓에서 그를 다시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문 앞에 주차된 더스트의 차에서 현금 3만 8천 달러, 하나로 약 5천만 원과 사격도구 2개와 피해자 블랙의 운전면허증을 발견하였습니다. 더스트의 범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더스트는 체포되어 특급 상해 혐의의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더스트의 첫 번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20여 년 전 더스트는 첫째 부인의 실종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1973년 30세의 더스트는 21세의 케이씨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뉴욕에서 남세일럼으로 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다툼이 빈번해졌습니다. 케이씨는 일기장에 더스트가 본인을 때렸다는 사실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82년 1월 31일 오후 케이씨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친구 길버트의 집으로 가 파티에 참석하였습니다. 파티 중 더스트는 케이씨에게 전화하여 바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케이씨는 전화를 끊은 후 온몸을 떨며 길버트에게 돌아가야 해. 만약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꼭 와봐줘. 난 그 사람이 무서워. 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케이씨는 의문의 실종을 당했습니다. 4일 후 그녀의 남편 더스트는 경찰서로 가 아내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아내 케이씨가 1월 31일 3시에서 4시쯤에 친구 길버트의 집으로 가 파티에 참석하고 저녁 7시 30분에 케이씨는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는데 케이씨는 뉴욕에 있는 아파트로 가 혼자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스트는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되는데 차를 운전해서 가지마 라고 말했습니다. K씨는 할 수 없이 저녁 9시 17분 열차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녁 8시 30분에 더스트는 K씨를 기차역까지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집 근처에서 이웃을 만나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눈 후 혼자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저녁 11시 15분에 더스트는 공중전화로 맨해튼에 있는 아파트로 전화하여 K씨가 안전히 도착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K씨는 전화를 받아 TV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관리인도 K씨가 저녁에 돌아와 15층 펜트하우스로 갔다고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K씨가 공부하고 있던 의과대학에서 전화가 와 K씨가 며칠 동안 수업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더스트는 K씨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설명을 듣고 K씨가 평범한 부부싸움을 하고 가출했다고 판단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더스트는 현상금까지 걸어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K씨가 실종된 후 그녀의 친구 길버트는 K씨의 실종이 무조건 더스트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길버트는 K씨가 떠날 때 한 말에 대해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길버트는 경찰의 무책임한 태도에 더 이상 경찰을 믿을 수 없어 몇몇 친구들을 불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밤중에 K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들은 남몰래 K씨의 집 밖에 있는 모든 쓰레기 봉투를 차 안으로 실어 길버트의 집으로 가져간 후 쓰레기 봉투 안에 모든 물건을 바닥에 펼쳤습니다. 더스트는 K씨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는지 K씨의 옷과 화장품 그리고 일기장을 전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들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메모지였는데 위에는 쓰레기장 다리, 파기, 보트, 삽, 렌터카 등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내용은 전부 사람을 해쳐 방치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들은 메모지를 경찰에게 건넸지만 메모지는 간접 증거일 뿐 정식 증거로 채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스트가 진술한 그날 밤 그와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들은 사실 그때 더스트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스트가 그날 밤 맨해튼 아파트로 전화했다는 것도 거짓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더스트가 그날 밤에 K씨를 기차역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스트가 K씨의 실종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틀림없다고 믿고 있었을 때 뉴욕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일반 실종 사건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후 K씨의 실종 사건은 재조사되었습니다. 뉴욕 경찰은 마틴이라는 남자를 체포하였는데 뜻밖에도 마틴은 경찰에게 1982년에 더스트가 K씨를 빌라에서 해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호숫가에 있는 빌라에 도착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빌라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어 더스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그 빌라는 경찰이 처음 수사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한 옷장 뒤에 비밀문을 발견하였는데 안에는 수납 공간이 있었습니다. 수납 공간은 사람의 몸을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집과 집 옆에 있는 호수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사건 당일 밤에 맨해튼 아파트의 관리인이 K씨가 아파트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경비가 아닌 더스트가 제공한 것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날 밤 K씨는 정말로 맨해튼 아파트로 돌아간 것일까요? K씨가 사라지기 며칠 전에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더스트와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는 재산 분할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더스트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K씨의 이혼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일 만에 K씨는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게 그냥 단순한 우연일까요? 경찰은 다시 K씨의 친구들을 찾아가 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더스트가 수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하며 그녀가 더스트의 비밀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수산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었는데 경찰이 로스앤젤레스로 가 그녀를 찾아 사건에 관해 확인하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24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경찰서에서 신고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웃집 문이 열려 있다며 문 밖에서 아무리 사람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며 경찰이 현장으로 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소는 베네딕트 캐년 1527호인데 바로 더스트의 친구 수산의 집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베버리 hills 경찰서는 사람을 파견하여 수산의 집으로 갔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들어갔을 때 수산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땅바닥에 누워있는 자세며 뒤통수가 사격되어 숨진 상태였습니다. 법의학자는 그녀의 숨진 시간이 24시간이 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장의 물건은 온전했는데 잃어버린 물건이 없었으며 싸운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이 지인이 저지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경찰서에서
익명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베네딕트 캐년 넘버 1527 몸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는 베버리 힐즈 경찰서 뿐이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베벌리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끝이 LY였어야 했지만 LEY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편지는 경찰이 숨진 수산을 발견하기 전날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분명 범인이 보낸 편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증거가 부족하여 경찰은 수산을 해친 사람을 찾지 못하여 사건은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계속하여 K씨의 실종 사건과 수산의 사건에 대해 보도하여 더스트를 귀찮게 하였습니다. 더스트는 참다 못해 갤버스턴으로 가 벙어리 할머니로 위장해야 할 저택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리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첫 번째 장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더스트는 수산의 실종 사건에 대해 재수사 받아야 했으며 이웃 블랙을 해친 혐의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더스트는 $180만, 하나로 약 23억 원으로 2명의 유명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2003년에 블랙을 해친 사건은 텍사스 법원에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더스트는 특급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더스트는 블랙이 그의 방으로 무단 침입하여 블랙과 싸우게 되었는데 정당방위로 실수로 사격도구를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겁이 나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2건의 사건에 연루되어 만약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 바다로 던지기로 하였습니다. 법정에서 더스트의 변호인은 더스트의 불우했던 유년 시절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7살 때 어머니가 지붕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스트는 아주 감정적인 사람인데 그는 항상 첫 번째 아내의 사진을 들고 다녔습니다. 더스트는 또 자폐증과 유사한 사회적 장애, 아스파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진술에 배시먼은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더스트는 2명의 변호인의 뛰어난 발언으로 배시먼단의 동정과 믿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로버트 더스트가 특급 폭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법정에서 그를 석방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더스트는 다음 해에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기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0년에 All Good Everything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K씨의 실종 사건과 수산의 사건을 묘사했는데 영화 개봉 후 사람들은 다시 더스트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더스트는 교도소에서 석방되어 그도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는 영화감독 에리코를 찾아가 에리코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촬영해달라며 다큐에서 그 당시 발생한 모든 일을 전부 얘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리코는 더스트의 요청을 동의하며 HBO에서 제작하며 촬영하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제작진은 그 해에 다양한 증거와 증언을 재구성하여 수년간 대중들이 관심하는 질문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더스트에게 직접 답변하게 하였습니다. 더스트의 답변은 논리적이어서 허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끝나갈 무렵 제작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중 수산의 전 남편의 아들이 그녀의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편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심사 당시 편지는 경찰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더스트가 수산에게 보낸 것이었는데 제작진이 편지를 받은 후 봉투 위에 있는 베벌리라는 철자의 스펠링을 발견했고 경찰이 받은 익명의 편지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두 편지를 취득한 그들은 편지 속 같은 단어의 스펠링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글씨체도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단서를 취득한 제작진은 내부 회의를 진행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더스트에게 또 한 번의 인터뷰를 요청하여 질문의 순서를 정하여 그에게 필기 문제를 답하게 했습니다. 제작진의 노력 끝에 더스트는 그들의 인터뷰에 동의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작진이 최신 증거를 제시하자 더스트는 긴장한 표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질문한 감독도 긴장하여 손까지 떨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스트는 수산에게 보낸 편지만 그가 쓴 것이고 익명의 편지는 쓴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두 편지에 왜 같은 단어의 스펠링이 틀렸고 필체가 왜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그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은 카메라를 끄고 더스트에게 인터뷰가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카메라를 꺼두었지만 더스트의 마이크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더스트는 사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내가 뭘 하고 있냐고? 물론 그들을 모두 숨지게 했었지 라고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더스트의 말은 전부 녹화되어 다큐멘터리로 방송되었습니다. 이렇게 더스트는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제작진은 새로운 조사 결과와
증거를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한 달 후 더스트는 수산을 해친 혐의로 뉴올리언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은 수산의 참변이 더스트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 3월 2일에 재판하려고 했지만 전염병 문제로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결국 2021년 10월 14일에 로버트 더스트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은 처벌이었지만 다행히 오긴 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0일 로버트 더스트는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삶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